천재 율곡 이이의 삶, 인간의 고뇌, 그리고 시대의 혁신가.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었던 율곡 이이는 13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과거 시험에서 무려 9번이나 장원급 제한 전무후무한 천재였습니다. 당대에는 거리를 지나가던 아이들까지 그를 구도장원공이라 부르며 우러러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외가인 강릉의 오죽헌에서 아버지 이원수와 어머니 신사임당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세 때는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20세에 하산하여 유학에 전념했습니다. 불과 23세 때 이기 이론론을 정립했던 그의 천재성은 퇴계 이황마저 후배가 두렵다라고 말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율곡은 한때 경기도 파주의 율곡리에서 살았는데 그의 호인 율곡은 바로 그 동네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1568년에는 천추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다녀왔고 1583년에는 병조판서가 되어 선조에게 시무육조와 10만양 병설 등의 개혁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도 힘써 주저하기 핵심을 간추린 성악지묘 등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대한 천재이자 혁신가였던 율곡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신분을 불문하고 천재와 바보를 불문하고 인간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율곡 이이의 삶 속에는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고뇌와 아픔, 그리고 시대적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이는 마치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 본연의 고뇌를 보여줍니다. 율곡 이이의 삶은 불과 47세,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끊임없는 학문적 탐구와 사회개혁을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후 율곡이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9번의 장원급제는 그가 당시 조선사회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역량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주자학의 이기론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이기 일원론을 정립한 것은 그의 사상적 깊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이론은 이와 기를 각각 별개의 존재로 보았던 퇴계 이황의 이원론과는 달리 이와 기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임을 강조하며 조선 유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적 정점 속에서도 율곡은 깊은 내면적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신사임당의 죽음 이후 19세의 나이에 금강산에 들어가 출가하여 불교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유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삶의 근원적인 고통과 허무함을 탐구하려는 지식인의 치열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율곡이 승려가 되었을 때 생불이 출현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는 이야기는 그의 정신적 깊이가 남달랐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20세에 하산하여 다시 유학에 전념했지만 그의 사상 속에는 불교적 통찰이 녹아들어 유교의 현실주의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은 훗날 그가 현실 개혁에 더욱 몰두하고 백성의 삶을 중시하는 사상가로 성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천재이자 위대한 사상가였지만 율곡 이이의 삶 또한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인간적인 고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사는 그에게 깊은 상처와 번민을 남겨주었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은 율곡이 16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 이원수에게 내가 죽은 후에도 재혼하지 말아줄 것을 여러 번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신사임당이 죽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막집 여인과 딴살림을 차리고 그 여인을 끝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행동은 표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 속에서 자란 율곡에게 깊은 혼란과 실망감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율곡이 행패가 심했던 계모에게 약주를 따뜻하게 데워 보냈다는 이야기는 그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유교적 예를 실천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억눌러야 했던 그의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율곡은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연달아 자녀를 낳지 못하자 당시 유교 사회의 관습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었던 시대였기에 율곡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감정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일이 그에게 탐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는 천재적인 지성을 가진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대적 관습과 개인적인 바람 사이에서 번민하고 고뇌해야 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율곡 이이는 오랫동안 유학자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어 왔지만 정치인으로서도 그 영향력이 매우 컸습니다. 그는 단순히 학문에만 매몰된 은둔형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1568년에는 천추사의 서장관으로 명나라를 다녀오며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개혁안으로는 1583년 병조판서가 되어 선조에게 올린 시무육조와 10만 양병설이 있습니다. 시무육조는 당시 조선사회가 직면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개혁론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0만 양병설입니다. 율곡은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10만 명의 정예군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개혁 정책은 당시 지배층의 기득권과 당쟁으로 인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만양병설은 평화시에 불필요한 재정 낭비라는 비판을 받으며 묵살되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율곡의 주장이 얼마나 선견지명이었는지를 엘조선 사회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서울 차별 완화 등 그의 개혁 정책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선에서 거론된 수많은 정책과 개혁론은 율곡 이의 사상과 정책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 시대의 천재가 자신의 시대를 넘어선 통찰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하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율곡 이인은 평생 붕당의 대립을 해소시키기 위해 진력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 간의 치열한 권력 투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율곡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양붕당의 조화를 비해하고 공론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노력은 오히려 양측으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곡은 사후 서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사상과 정책은 서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서인들은 율곡을 자신들의 학문적,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는 율곡이 생전의 붕당의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극복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비극을 겪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율곡은 1584년 2월 27일 향년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했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짧았다고는 하지만 한창 학문과 정치적 역량을 펼칠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은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이는 천재의 삶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던 위대한 천재 율곡 이이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인간의 삶은 신분을 불문하고 또 천재와 바보를 불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재로 소문났던 율곡 이이도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3번이나 혼인을 했고 자식 문제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랑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관습이라는 인간 본연의 욕망과 고뇌에서 그 또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높은 벼슬을 하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했지만 그만큼 반대 세력의 견제와 시기 질투를 받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속성상 필연적으로 따르는 정치적 갈등과 압박은 천재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절에서 공부하면서 삶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으며 이는 삶의 의미와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실존적 번민을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번민은 학자와 사상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해도 평균 수명이 짧았던 당시라 해도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 것을 보면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 앞에서 그 역시 보통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을 살다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능, 지위, 명예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고뇌와 한계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 차이는 무의미해진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천재 율곡 이이의 삶은 우리에게 겸손함과 동시에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율곡 이이의 삶은 단순히 과거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리더십, 현명한 삶의 방식, 그리고 인간 본연의 고뇌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그의 삶은 천재라는 특별한 수식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우리 모두가 겪는 삶의 보편적인 어려움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는 학문적 깊이와 정치적 통찰력을 겸비했지만 개인적인 가족사와 시대적 한계 속에서 번민했습니다. 그의 개혁 의지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그의 붕당 해소 노력은 사후에 아이러니하게도 특정 붕당의 지주로 추앙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설과 고뇌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학문과 정치를 통해 국가와 백성을 위한 길을 모색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곡 이이의 삶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천재란 무엇인가? 권력과 지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의 삶은 어떻게 고뇌와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가? 그의 삶은 인생은 도토리 키재기라는 겸허한 인식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지위보다 내면의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율곡 이이의 유산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외적인 기준을 쫓기보다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고뇌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겸허하게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지혜를 추구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이 될 것입니다.